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보기 474호 이 번호는 한반도 위기 프로세스를 저희가 커버 스토리로 올렸는데요. 옆에 계신 남문희 기자, 한반도 전문 남문희 기자께서 이번 커버 스토리를 써주셨습니다. 예, 남문희 기자 모시고 저희 또 이 커버 스토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예,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탈북을 공식 권유하는 이제 기념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좀 살펴보면 이 북한 붕괴론을 좀 굳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의심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 이 기념사에 대해서 좀 한마디 어떤 좀 발언을 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0월 1일 날 개룡대에 있었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뭐 많이 알려졌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즉각적으로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북한에게 대놓고 사고치라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 박 대통령 발언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번 발언만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런 발언이 8.15 경축사부터 쭉 이어졌어요. 비슷하게 지금 이어졌다는 거죠. 8.15 경축사 얘기를 좀 보면은 그때는 또 특이하게 북한 주민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간부들까지 직접 호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남쪽에 넘어가라. 남한 주도의 통일 흡수통일에 같이 동참하면 불이익과 차별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왜 간부들 얘기가 나왔을까? 이게 좀 특이한 대목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배경이 이제 바로 8월 15일 이틀 후에 8월 17일 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태영호 공사 망명 사실을 발표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당연히 뭐 태영호 공사가 올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았을 것이고 사전에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된 상황에서 8.15 경축사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게 아닐까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좀 보면은 그 근저에는 이제 이런 또 전제가 깔려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 엘리트들, 간부들이 망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북한 체제 붕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징후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 그런 분이 이제 망명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제 체제 붕괴의 전주곡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북한 문제를 처음 취재하게 된 게 9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90년대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울 때 실제로 보면 97년에 황정엽 비서가 망명하는 것까지 갔단 말이죠. 그렇죠.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의 기본적 토대를 만든 사람인데,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은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그때 많은 논쟁이 있었죠. 북한이 저러다가 조기 붕괴할 것이다. 아니다. 뭐 스포츠죠. 그런데 그 논쟁이 사실은 상당 기간 이제 분석되다가 사라졌었어요. 그러다 다시 지금 등장을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약간 보수적 인식을 가진 집권층은 여전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곧 체제 붕괴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어떤 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고위급이 망명을 하거나 탈북을 하거나 하면 항상 이제 드모처럼 북한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면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근에 일련의 발언을 보면은 사실 그 북한 고위층 망명과 체제 붕괴 또는 또 소위 말하는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서 주민을 이제 남한 사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7월 7일 날 그 통일준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직속 그렇죠. 그래서 통일준비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금 북한 체제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통준위 위원들한테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라.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좀 뜬금없는 발언이라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2달 전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북한의 어떤 정찰국 대자가 탈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히 그 북한의 고위급이 넘어오니 그 체제 이제 동요하고 또 요즘 뭐 우리 언론도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상당히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은 이 발언의 직접적 배경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태영공사의 망명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남문희 또 한반도 전문으로 하시는 남문희 기자께서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고위급 탈북자도 이제 취재를 하셨는데 그 이제 태양호공사 같은 경우 이걸 속된 말로 해서 이제 붕괴의 전주곡으로 볼 수 있느냐, 과연 이제 왜 엘리트들이 소위 말하면 망명을 하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좀 그 재미있는 좀 설명을 좀 했다라고 또 기사에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태영호공사가 온 것이 북한 체제 붕괴의 어떤 전조냐. 근데 그거를 좀 이제 좀 냉철하게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럼 태영호공사가 지금 북한의 엘리트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건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망명했던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들 얘기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북한의 엘리트들, 고위 간부들도 뭐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저 체제가 지금 공포정치와 충성경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도 우선 뭐 염증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그 미국과 지금 대립 관계에서 벌써 20년 이상을 지금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도 중국이 잘 살고 남한이 잘 산다고 다 알죠. 우리는 특히 이제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국인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않느냐. 북한보다 더. 우리는 언제쯤 중국처럼 살 수 있느냐. 그 남한 사회 동경 있다 이거죠. 응? 남쪽 사회를 보면은 아주 잘 살고 특히 뭐 대기업들이 물건도 많고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많고 또 뭐 남한 드라마들 요즘 많이 보고 중국 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만들고 다 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탈북으로 연결되느냐? 탈북으로 연결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 사회에서 버티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 단순히 동경만으로 올 수 없다. 왜냐면 저쪽에 부모 형제 자식 다 있고 또 저쪽에 문화적 정서적으로 자기하고 일치감이 있고 더군다나 저 사회에서 사실은 또 자기가 뭐 엘리트 간부라면 상당히 쌓아온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적수공권으로 다른 사회를 선택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선을 넘는다는 표현을 쓴다면은 그것은 저 사회에서 버틸 수 없는 어떤 개인적으로 상당히 괴로운 문제가 터졌을 때 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태영호공사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해보면 과연 태영호공사 몸에 괴로운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을 때 망명했다라는 추론을 해보면 그것과 관련돼서도 좀 그 동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태영호공사 망명권에 좁혀서 보면은 가장 궁금한 게 개인적 동기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정황만 있어요. 예를 들어 정주희 대변인이 그날 발표한 것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북한 사회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고 한계가 보이고 뭐 이런 얘기. 자녀 교육 문제. 언론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 게 지금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 당국이 이제 현금 압박이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주재관들한테
압력을 많이 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달하느라고 굉장히 좀 힘든 것 같다. 또는 이제 태공사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나요? 좀 공부 잘하는데 교육 문제가 고민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딱 짚어보면 과연 그런 문제로 망명을 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교해서 그런데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8월 21일자 영국의 그 썬데이 익스프레스지 보도를 보면은 상당히 그 태용공사 망명의 어떤 전후사정을 상당히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망명을 결정하기 2달 전,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게 8월 17일 날 망명 사실 한 6월쯤이겠죠? 2달 전 6월쯤에 그 영국 와포드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영국 정보기관 담당자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 얘기는 뭐냐면 태영호공사가 6월쯤에 무슨 일로 평양으로 돌아간다, 불안해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평양에서 불렀다는 거죠? 소환당했다는 거잖아요. 평양에서부터 소환당하는 일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뭘까? 근데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전혀 보도가 안 나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북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축제와 관련한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우리 정보기관 쪽에서는 그걸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5월 달에 평양에서 지금 7차 당대였어요. 7차 당대에 영국의 그 BBC 특파원이 그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뚱보라는 모욕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기관을 취재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좀 밀려 나오는 과정을 카메라로 그대로 가감없이 담아서 또 보고 들어갑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돼갖고 그 순환공항에서 한 8시간인가 구금을 당하고 이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평양의 어떤 그 생리를 잘하니까 그 상황을 딱 짚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건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누가 이 BBC 이 특파원 이름이 루퍼드 윙필드 헤이즈라고 상당히 어려운 이름의 특파원인데 이분이 그 도쿄 특파원이에요. 도쿄 특파원인데 이제 BBC가 영국 회사니까 영국 주영 대사관에서 이 사람을 평양에 초청해도 좋다. 추천도 하고 비준도 하고 이제 그걸 비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용어로 비준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북쪽에서는 당연히 누가 비준을 했느냐를 따지게 되겠다. 그래서 비준한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용호공사. 태용호공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던 거죠. 대언론 창구 역할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현지에서 사상 투쟁하고 소환해서 이제 또 조사하고 최소한 이 정도 사안이라면은 당적을 박탈하고 지방 근무를 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태영호공사 같이 이제 뭐 영국 같이 그래도 잘 나가는데 이렇게 근무할 정도면은 뭐 외교관으로 성장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자기 외교관 인생은 이제 끝난 거죠. 저는 그런 추론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거는 태영호공사의 망명은 북한 체제의 어떤 동요의 한 격정자라고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관련이 희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줄기차게 또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사회 공조 제재를 통해서 이제 북한을 압박하면 또 이제 주민들도 이반하고 엘리트들 동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제 또 바탕을 또 깔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시작될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따져보면은 대략 지금 9월쯤이 그렇죠. 그 효과가 날 시점인데 과연 실제 효과가 났는지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대략 9월이 되면은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평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언론에서. 그런데 딱 한 번 나왔던 게 아마 8월쯤에 예. 통일부 홍영표 장관이 7월에 그 북중 교역을 보니까 상당히 떨어졌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6월에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수출이 2.9억 달러였는데 7월에 1.9억 달러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7월 다음에 이제 8월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벌써 10월인데. 예. 9월 지났고 8월 통계가 지금 언급이 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 근데 8월 통계가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거의 그 7월보다 한 2배 가까이. 2배는 좀 못 미치는데 2배 가까이 뛰었어요. 늘어났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7월에 1.9억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예. 8월에 3억 3,658만 불. 예. 이렇게 됐어요. 그 2배는 못 되죠. 그런데 예. 거의 뭐 1.5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그 중국의 대북 수출 합을 한 것과 작년 동기를 합한 걸 비교해 보니까 금년 1월에서 8월까지가 5.2%가 늘었어요. 늘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고 얘기는 하지만 북한의 대무역의 90%가 사실 중국이거든요. 예, 예. 그럼 중국의 그 대북 수출은 오히려 이렇게 잠깐 줄긴 했지만 다시 늘어나는 이런 추세인데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이것도 좀 회의적인 거죠. 이 또 방금 언급하신 수치날 따져보면 사드 관련돼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시점과 예, 예. 이 늘어난 예. 액수를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예. 그 사드 발표가 나온 게 7월 8일이잖아요. 예, 예, 예. 7월 8일이니까 뭐 7월 달 통계까지는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도 그 국제사회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호응하면서 예, 예. 통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예. 7월 8일 이후에 의도적으로 푼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사실 북중 간의 교육이라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의 물품만 조절해도 금방 늘고 줄고 막 그러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이농 씨라고 이제 이분이 한반도 전문가로 가끔 코멘트가 되는 예, 분인데 예, 예.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이분을 인터뷰했대요. 중국 런민대 교수인데 예, 예. 이런 얘기가 뭐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드의 한국 배치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주저하게 됐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그 실제로 뭐 어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그 중국은 미국보다 북한하고 더 가깝다. 근데 왜 우리가 당신들 얘기 듣고 북한을 제재해야 되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거의 없는데 아주 노골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북한하고 더 가까운데 왜 당신들한테 협조를 하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보면은 결국엔 이거는 사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취재 과정에서 또 이 탈북자들도 만나고 고위급 탈북자들도 만났을 때 이제 그 대북 제재 관련돼서 그 효과 관련돼서 또 이 재밌는 얘기를 했다.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는 이게 사실 90년대도 이거 갖고 우리가 많은 논쟁을 했어요. 북한을 제재를 하는 게 정말 그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제재를 하면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어려워지니까 그 불만이 북한 당국에 쏠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 당국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게 이제 남한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 반공화국 책동이라는 거죠. 반공화국 책동에서 우리가 힘든 거니까 우리민들이 똘똘 뭉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책임을 외부로 돌려버리지 절대 그게 북한 당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좀 제재를 하면 할수록 그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미 90년대도 많이 보고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역사적으로
외부 세계의 제재로 무너진 체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이미 그때 다 검증이 됐던 얘기고 그리고 특히 지금 김정은 체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 노동당이 당 조직 지도부를 앞세워서 북한 사회를 가장 완벽하게 예. 장악한, 북한 사회 통제에 관한 완성을 한 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정은 체제는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 사회 뭐 당 조직 지도부나 이런 건 다 있지만은 김정은의 어떤 개인 카리스마나 이런 걸 늘려가면서 통제력을 다시 확보해 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이거죠.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대통령이 자꾸 얘기하면 북한은 아주 편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다 책임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사례가 뭐냐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북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던 전자밥솥 이런 전기밥솥 같은 게 다 공급이 끊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성공단에서 좀 몰래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기밥솥이나 전자제품이 있었나 봐요. 남한산, 한국산. 한국산. 그게 이제 평양 중구역의 뭐 시장이나 이런 쪽에 유통이 됐는데 그거를 일본 전기밥솥이 들어오다 그 공백을 이게 이제 개성공단 전기밥솥이 치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써본 북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만난 분도 상당히 고위 간부급이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밥솥을 트니까 한국말로 취사가 시작됐습니다. 취사가 다 끝났습니다. 뜸을 들이겠습니다. 이런 안내말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중반인데도 그 북한의 고위급 엘리트들조차도 남한 사회 하면은 무격차가 심하고 또 민주화도 안 된 사회 이걸 이제 북쪽에서는 반한 계급의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반한 증오감과 적대감, 계급의식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개성공단 밥솥을 보면서 남한 사회가 상당히 발전돼 있구나, 우리가 좀 발전돼 있구나 하면서 그런 반한 계급의식이 굉장히 완화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개성공단도 박근혜 정부가 폐쇄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지금 한 사회를 저 사회가 하나의 집단이 아니잖아요. 국가잖아요. 국가 사회인데 그 사회를 생각할 때는 그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 사회의 속성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처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게 없이 우리가 많이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압박하고 제재하고 주민들한테 내려오세요 하면 그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로 해서 북한의 당국과 주민이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또 이 커버 스토리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우리 남문희 기자께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외에도 저희 474호에 또 다른 기사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백남기 씨, 돌아가셨던 백남기 씨 의무 기록을 저희가 입수해서요. 백남기 씨의 317일을 다시 또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병사 또는 사망 진단을 받은 이 백남기 농문의 의무 기록과 간호 기록을 쭉 살펴봤는데요. 전혜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일지 곳곳에 통상적인 오도 체계를 넘어서 외부 지시를 받아 진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생전 고인과 또 가족의 뜻과 달리 원치 않았던 연명 치료가 계속됐다는 것도 의무 기록 곳곳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혜용 기자가 이 317일을 되돌아봐서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일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소개할 기사는요. 정경련 관련 기사입니다. 비밀주의에 빠진 정경련 해체가 정답. 김동인 기자가 이 정경련 내부를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부의 밀월관계에 둘러싼 의혹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련은 정관과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자금 수입 또 지출 현황까지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정경련 존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 정경련이 그동안 어떤 일을 좀 해왔고, 특히나 이제 정경련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이승철 상금 부회장에 관한 또 취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좀 최근 또 어떤 수학, 어떤 뭐 국어, 그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이 빨간 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은 이제 성인들, 어른들이 빨간 펜 선생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희로 기자가 이것과 관련된 트렌드를 짚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배우는 인구 연령이라고 하는 학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침체가 예상됐던 학습지 업계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학습지를 하는 성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 회원 증가세 관련돼서 왜 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게 늘고 있는지 저희 장희로 기자가 취재를 했고, 중간 기사에 보면은 장희로 기자가 직접 이 무슨 외국어, 무슨 것과 뭐 수학 관련된 그 학습지를 직접 신청해서 한번 직접 상담도 받아보고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희로 기자가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편 저희가 이제 시사인에서 지난 봄부터 준비해왔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제 선을 뵙게 됐는데요. 예, 청년 또 독자와 함께하는 시사인 인터뷰쇼 1탄입니다. 최고의 인터뷰로 여러분 독자들을 초대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저희 게스트는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4일 날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홍대 근처에 있는 하나투어 V홀에서 인터뷰 쇼를 진행하는데요.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와 또 2017.시사인.co.kr 이쪽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요. 250명만 저희가 좀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1탄 박원순 시장 외에도 또 2탄, 3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가 신청하시면서 질문을 또 올려주시면 차영석 기자와 주진우 기자가 직접 그 질문을 또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24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걸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직접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또 박원순 시장께 질문을 전달하고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1탄 이어서 2탄, 3탄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또 시사인 기자들은 또 우리 사회 곳곳 또 관련된 취재를 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475호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